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직접 겪고도 아직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법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치밀하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제 인생을, 제 정신을, 그리고 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저는 제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 이름은 하준이. 출산 후 저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은 지방이고 시댁은 서울이었거든요. 병원도 가깝고 남편 출퇴근도 편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열렬히 권하셨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에서 쉬어. 내가 다 챙겨줄게. 아기도 내가 봐줄 테니까 넌 푹 쉬기만 해. 그때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초보 엄마인 저에게는 경험 많은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순자, 58세,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차분하고 정돈되고 완벽주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첫 손주를 기다리셨던 분.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댁집에 도착한 첫날,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아기 침대, 아기 옷, 기저귀, 분유, 젖병. 내가 힘들까봐 내가 다 준비했어. 넌 그냥 쉬기만 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건들은 거의 안 쓰고 시어머니가 산 물건들만 쓰자고 하셨거든요. 내가 산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산 건 품질이 별로야. 그리고 그날 밤 하준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하준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빨랐습니다. 지혜야, 넌 쉬어. 내가 볼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출산한 지 며칠 안 됐잖아. 내가 할게. 나 아기 키워봤어.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안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어쩌면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데 감사해야지. 그 후로 매일 밤 시어머니가 하준이를 돌봤습니다. 수유도, 기저귀도, 재우는 것도. 지혜야, 넌 쉬어. 몸조리가 중요해. 저는 점점 하준이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기인데 제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친구 5명이 집에 왔습니다. 순자야, 손주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안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주 예쁘지? 나랑 똑같이 생겼어.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하겠다. 손주 생겨서. 그럼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저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하준이를 낳아준 사람일 뿐 엄마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은 건가?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준이를 내가 거의 못 안아봤어. 친정엄마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거 이상한 거야. 시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넌 엄마야. 내가 아기를 돌봐야지.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내가 할게라고 하시는데. 지혜야, 당장 나와. 그 집 이상해. 하지만 저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았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남편 준호.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마보이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근데 나는 하준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야. 엄마 말 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아직 몸조리도 덜 됐는데?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아기가 아직 약해. 여기서 좀 더 있어야지. 하지만, 지혜야, 나 경험 많아. 엄마 말 들어.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러시는데 조금 더 있자. 저는 결국 한 달을 더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드디어 우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오셔서 저녁 9시에 가셨습니다. 하준이 보러 왔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언제 열쇠 받으셨어요? 준호가 줬어. 혹시 급할 때 필요할까봐.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열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열쇠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하준이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얼른 하준이 방으로 가려는데 하준이가 없었습니다. 하준이. 저는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거실, 화장실, 부엌.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하준이가 없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준이가 없다고. 침대에 없어. 우리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준이를 데려갔어. 저는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어머니, 아, 깜짝이야. 왜 그래? 하준이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산책시켰어. 아침 공기 좋잖아. 새벽 5시예요. 응. 하준이가 자꾸 울길래 바람 쐬러 나왔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자고 있는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손주 산책시킨 게 잘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시고. 지혜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하준이 돌봐주시는 건데. 근데 새벽에 아무 말도 없이 데리고 나가시면. 엄마,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하지만 그 눈빛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버하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육아 방법에 대해 시어머니와 계속 부딪혔습니다. 하준이 배가 고픈가 봐요. 분유 줘야겠어요. 아니야, 아직 시간 안 됐어. 3시간마다 줘야 해. 근데 계속 울어요. 울어도 참아야 해. 애가 버릇 나빠. 어머니, 요즘은 아기가 원할 때 주는 게 맞대요. 내가 30년 교사했어. 애 키우기는 내가 전문이야. 저는 제 아이 키우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하준이 맡을까? 네. 너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 봐줄게.
아니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하준이한테 내 방식은 안 맞아. 내가 보기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알아. 근데 넌 제대로 못 키우고 있잖아.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하준이를 빼앗으려고 하세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과민 반응 아냐?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이게 도움이에요? 이건 간섭이에요. 여보,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산후우울증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섬뜩했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지혜야, 산후우울증 검사 받아봤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요즘 얼굴 안 좋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산후우울증은 방치하면 위험해. 아기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내가 하준이한테 해를 끼친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한테 지혜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산후우울증 같아. 남편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요즘 애 제대로 못 봐서 걱정이야. 저희 친구들한테도 지혜 요즘 어때?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해 보여.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섞인 하지만 어딘가 정신 이상한 사람 보는 눈빛.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제 물건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지갑, 차 열쇠. 어머니, 혹시 제 지갑 보셨어요? 지갑? 내가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뒀는데. 지혜야,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먹지 않은 약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지혜야, 너 약 안 먹었어? 먹었는데요? 그럼 이게 뭐야? 내가 먹었다고 한 약이잖아. 이상하다. 분명 먹었는데. 지혜야, 기억이 없는 거야? 이거 심각한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신과 가봐야 돼. 진짜로.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보기엔 남편도 시어머니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 요즘 좀 이상해. 나 이상하지 않아.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잖아.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건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셔서. 또 엄마 탓이야? 여보, 내가 문제인 거 아니야?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제 친구들도 모두 저를 산후우울증 걸린 예민한 며느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아는 좋은 병원 있어. 상담 받아보자. 괜찮아요. 지혜야, 이러다가 하준이한테 뭔 일 생기면 어떡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준이한테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알겠어요.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예약해 줄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병원이 시어머니가 준비한 함정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햇살 정신건강의학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긴장됐습니다. 내가 정말 정신병이 있나?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애가 우리 며느리예요. 요즘 산후우울증 같아서요. 아, 그렇군요. 증상이 어떤가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예민하고 아기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하준이한테 짜증낸 적 없어요.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 그렇군요. 그럼 검사 한번 해볼까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심각한데. 글쎄요, 지금 상태로는. 선생님, 이 애가 아기한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선생님, 제발 좀 진지하게 봐주세요. 손주가 위험해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병원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당분간 하준이는 내가 봐주는 게 어때? 네. 너 치료받는 동안 내가 볼게. 어머니, 저 치료받을 정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있다고 했잖아. 경미하다고 했어요. 경미해도 위험해. 하준이 안전이 우선이야. 어머니,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혜야, 넌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산후우울증 양육권.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산후정신병이나 심각한 우울증이 있으면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 설마 시어머니가 그걸 노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다음 날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준이 물건들 좀 가져가려고. 네. 왜요? 당분간 하준이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병원 치료받는 동안 내가 볼게. 저 치료 안 받아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지혜야, 소리 지르지 마. 아기 깬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하준이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기저귀, 젖병, 장난감. 어머니, 하지 마세요. 이건 하준이 거예요. 알아. 그래서 가져가는 거야. 어머니. 바로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하준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네. 왜요? 내 와이프 상태가 안 좋잖아. 하준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준이 데리고 가지 마. 제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준호야, 내 와이프 어제 병원에서 뭐래? 우울증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하준이 안전이 우선이야. 일주일만 우리가 볼게.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만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보가 왜 그래? 하준이는 우리 아들이야. 여보, 일주일만 참아. 내가 좀 쉬는 것도 좋잖아. 나 쉬고 싶지 않아. 하준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준이가 제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꼭 데려올게. 기다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하준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준이 괜찮아요? 응, 잘 자고 있어. 걱정 마. 제가 내일 데리러 가도 될까요? 지혜야,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너 쉬어. 하지만 하준이는 잘 있어. 걱정 마.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야, 왜 와? 하준이 보러 왔어요. 하준이 자고 있어. 방해하지 마. 잠깐만 볼게요. 조용히 볼게요. 시어머니가 문을 막았습니다. 지혜야, 지금 들어오면 안 돼. 하준이 낮잠 시간이야. 어머니, 제발. 일주일 후에 와. 그때 데려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제 집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제 아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하준이 못 보게 해. 뭐? 왜? 자고 있다면서 안 들여보내줘. 그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이상하지 않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보라는 게. 여보, 엄마가 하준이 잘 돌봐주시잖아. 여보, 제발 내 편 좀 들어줘. 나 하준이 보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넌 지금 예민한 거야. 일주일만 참아. 나 예민한 거 아니야. 여보, 엄마가 말씀하셨어.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준이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나 언제 소리 질렀어? 그건 거짓말이야. 여보, 진정해. 목소리 좀 낮춰. 여보, 왜 어머니 말만 믿고 내 말은 안 믿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맞을 수도 있어. 넌 요즘 너무 예민해. 작은 일에도 화내고 항상 피곤해하고. 그건 육아가 힘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잖아. 이게 도움이야? 이건 내 아이를 빼앗는 거야.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 여보, 내가 문제야. 넌 지금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라는 것. 아니,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 여보, 나 병원 다시 갈게. 진지하게 상담받아 볼게. 그래, 그게 좋겠어. 엄마가 좋은 병원 알려줬어.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하준이가 여기 적응 잘했어. 조금만 더 있자. 어머니, 일주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하준이가 잘 지내고 있어. 굳이 옮길 필요 있어? 하준이는 우리 집에 있어야 해요. 지혜야, 소리 지르지 마. 하준이 놀란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1달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댁에 가도 잠깐만 보고 안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손 씻고 와. 마스크 껴. 소리 내지 마. 끊임없는 제약.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하준이 키우는 게 어때? 네. 너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내가 키울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준이는 여기서 행복해. 너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어머니, 하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알아. 근데 넌 엄마 자격이 없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잖아. 하준이한테 좋은 엄마가 못 돼. 어머니, 저 문제 없어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받았잖아. 경미하다고 했어요. 경미에도 문제야. 하준이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명해. 이게 뭔데요? 양육권 이양 동의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진심이야. 하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혜야, 법적으로도 가능해. 내가 정신병이 있으니까. 저 정신병 없어요. 병원 진단서 있잖아. 그리고 내가 증인도 여럿 확보했어. 증인이요? 너희 아파트 경비원, 내 친구들, 시누이. 다들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증언할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퍼뜨리고 증거를 모으고 하준이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30년 기다렸어. 손주를. 내 평생 소원이 손주를 키우는 거였어. 그런데 며느리가 제대로 못 키우잖아. 그럼 내가 키워야지.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범죄? 손주를 사랑하는 게 범죄야?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하준이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해. 양육권 이양 동의서까지 준비했어. 남편이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어머니가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하준이를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야. 여보, 그건 내 착각이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남편이 저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넌 지금 피해망상에 빠진 거야. 엄마한테 전화할게. 여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통화한 후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뭐? 넌 지금 심각한 상태야.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조차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증거. 새벽 2시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준 열쇠가 아직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자료, 양육권 박탈 방법, 산후정신병을 이유로 한 양육권 이전, 며느리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법,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1단계 산후우울증 유도, 2단계 주변에 소문 퍼뜨리기, 3단계 병원 진단서 받기, 4단계 아이와 분리, 5단계 양육권 소송.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 하지만 제가 받은 진단서와 달랐습니다. 중증 산후우울증, 산후정신병 의심, 양육 부적격, 조작된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23년 1월 5일. 드디어 지혜가 임신했다. 내 손주. 내가 30년 기다린 손주. 절대 며느리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다. 2023년 3월 16일. 하준이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내 아기. 지혜는 엄마 자격이 없어 보인다. 내가 키워야겠다. 2023년 4월 2일. 계획을 시작했다. 지혜를 정신병자로 만들 것이다. 그럼 법적으로 하준이를 빼앗을 수 있다. 2023년 4월 20일. 물건 숨기기 시작. 지혜가 혼란스러워한다. 좋아. 계획대로다. 2023년 5월 10일. 병원 진단서 조작 완료. 아는 의사가 도와줬다. 이제 양육권 소송 준비. 2023년 6월 1일. 하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며느리 없이 손주를 키우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뤄진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적으로 본 것입니다. 손주를 빼앗기 위한 도구로만 본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자료, 조작된 진단서, 일기장, 모든 증거를.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혜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나 증거 찾았어. 시어머니가 날 함정에 빠뜨린 증거. 뭐? 무슨 소리야?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당장 변호사 찾아가. 그리고 경찰 신고해. 엄마,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하준이 꼭 되찾자.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 명예훼손, 아동 탈취. 제가 하준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해야 하나요? 그건 본인 결정이지만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시댁과도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 조용한 카페.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양육권 동의서 서명하러 온 거야? 저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자료 사본, 조작된 진단서, 일기장 사진. 이게 어떻게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무단 침입이야. 이건 불법이야. 어머니가 하신 일보다는 낫죠. 문서 위조, 명예훼손, 계획적 아동 탈취. 나는 손주를 사랑해서.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일기장 사진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며느리 없이 손주를 키우는 게 꿈이라고 쓰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집착이고 범죄예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나는 그냥.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하준이를 돌려주고 저한테서 완전히 떨어지시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경찰? 너 감히 아니에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손주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하준이는 어머니 손주이기 전에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건 하준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자신의 욕심이에요. 뭐라고? 어머니는 하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준이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랑 다르다는 거 모르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너한테 안 져. 절대 안 져. 어머니, 이미 졌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어머니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모든 것들이요. 준호한테 말할 거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하세요. 어차피 남편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하준이를 빼앗으려고.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럴 리가. 일기장도 있어. 직접 읽어봐. 남편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한테 사과할 것보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줘. 뭘? 어머니 편을 들 거야? 아니면 우리 가족 편을 들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지. 당연히 우리 가족. 그럼 하준이를 데려와.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남편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하준이 안 내줘. 뭐?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거부하고 있어. 경찰 불러. 여보, 그건 경찰 불러. 안 그러면 내가 부를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30분 후 경찰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손주야. 못 가져가.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준이는 친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저 여자는 정신병이야. 아기한테 위험해. 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동 탈취에 해당합니다. 지금 돌려주시지 않으면 강제 집행해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하준이 돌려줘. 당신도 내 편이 아니야. 여보, 우리 손주 맞아. 하지만 지의 아들이기도 해. 이건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냥 손주를 사랑한 것뿐인데. 어머니,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2달 만에 제 아들을 제대로 안았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왔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준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준이를 되찾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하준아, 할머니야, 할머니 보여. 남편이 나가서 말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내 손주야. 내가 볼 권리 있어.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이 손주밖에 없는데 손주를 빼앗으면 난 어떻게 살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다. 아버님, 아내가 빈둥지 증후군이 심한 것 같다. 애들이 다 독립하고 일도 그만두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 아이를 빼앗으려 하신 거예요. 알아. 변명할 수 없어. 그래서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아내가 심리치료가 필요해. 손주 집착이 병적인 수준이거든.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니.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응. 아내를 위해서도 너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야. 치료받으시면 좀 나아지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빈둥지 증후군에 손주 집착이 더해진 거래.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한 달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한대. 그리고 너무 부끄럽다고. 2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손주가 태어나기를 30년 기다렸습니다.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아이들 다 키우고 언제 손주를 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모든 걸 하준이에게 쏟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준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손주를 이용하려 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빈둥지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시더라. 아이들이 독립하고 일도 그만두고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 했던 거래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한 것, 하준이를 빼앗으려 한 것, 모든 것이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준이를 만나려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준이는 너의 아들이야.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키워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응, 나는 엄마 말만 믿었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제일 아팠어. 남편마저 날 안 믿었다는 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게. 약속해 줄 수 있어? 약속해. 그리고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응. 여기서는 엄마가 계속 올 것 같아. 멀리 가자. 새로 시작하자.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게 맞을까? 시댁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맞을까? 하지만 하준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사 가자. 한 달 후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친정 근처로. 시댁에서는 1시간 거리. 충분히 멀고 하지만 완전히 단절은 아닌 거리.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하준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준아,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하준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부부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치유가 필요했으니까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소통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남편이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보다 엄마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게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석 달 후 시어머니의 첫 면회가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 카페, 시아버지도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하준이는 잘 있니? 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하준이 보고 싶어. 어머니, 하지만 참을 거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어머니, 그냥 가끔 사진만 보내주면 안 될까? 하준이가 잘 크는지 그것만 보고 싶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언젠가는 엄마랑 하준이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내가 결정해. 난 내 결정을 따를게. 2025년 6월. 하준이는 이제 2돌이 지났습니다. 엄마, 엄마. 하준이가 뛰어다니며 웃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 품에서 하준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친정엄마가 놀러 왔습니다. 지혜야, 많이 밝아졌다. 그래요? 응. 예전엔 얼굴에 그늘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이 돼줘서. 당연한 거지. 난 내 엄마니까. 친정엄마가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하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미, 할미.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이게 건강한 관계구나. 사랑과 집착의 차이. 돕는 것과 빼앗는 것의 차이. 저는 이제 압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사진 고마워. 하준이 많이 컸구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이제는 손주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봉사활동 시작했어. 독거노인 돌봄 봉사.
거기서 내 존재 의미를 찾고 있어. 언젠가 하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릴게.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에요. 하준이 생일 때 오실래요? 짧게 1시간만. 시아버지랑 같이 오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가도 돼?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패 끼치지 않을게. 약속할게. 하준이 생일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왔어. 하준이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 당연했습니다. 하준이는 시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안녕? 나는 할머니야. 하준이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저는 하준이를 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준이가 아직 어색해해요. 천천히 친해지면 돼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시어머니는 1시간 동안 멀리서 하준이를 봤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정말? 네. 하지만 약속 지켜주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약속할게. 절대 선을 넘지 않을게. 시어머니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어려워.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뭐를? 엄마 초대한 거. 아니, 하준이한테도 할머니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규칙을 정할 거야. 무슨 규칙? 한 달에 한 번, 2시간 이내, 우리 집에서만. 그리고 내가 옆에 있을 때만.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댁에서 산후조리하지 않을 겁니다. 친정에서 하거나 산후조리원에서 할 겁니다. 경계는 명확하게, 거리는 적당하게, 그리고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법적으로, 치밀하게. 만약 제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하준이는 지금 시댁에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까 봐입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나는 경험이 많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키워주겠다는 말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어로 변하는 말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록하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모든 걸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상담사.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좋은 엄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좋은 엄마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